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사인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큐 사인 드릴게요. 큐 한번 넣는 거예요? 네네. 3, 2, 1,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경제TV 노현우입니다. 청룡을 의미하는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따뜻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연합뉴스 경제TV는 설 연휴를 맞아 금융시장의 채권 어벤져스 애널리스트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곱게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뵈니까 색다르네요. 이렇게 한 분씩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채권 분석 일을 맡고 있는 윤여삼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DB금융투자에서 채권 외환 담당하고 있는 문홍철 채권전략 그리고 외환전략 관련 전문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의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신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채권 분석 맡고 있는 임재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한국은행. 네. 화폐박물관인데 네.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이제 조선은행 네. 건물이었고 해방된 이후에는 이제 한국은행 건물로 쓰였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1950년에 한국은행이 창립되면서 한국은행 본점 건물로 쓰다가 87년에 이제 건물 뒤편에 본점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금통위가 열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금통위처럼 우리가 좀 이것도 쳐보고 의견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역대 하는 총재들의 사진도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있었는데 혹시 어느 총재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거는 신하월 팀장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많진 않으시잖아요. 그 뵀던 분이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뭐 호불호를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그렇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자리를 내주신 한국은행 총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요. 와, 채권 애널들도 이렇게 정치적일 수 있군요. 전 개인적으로 예전에 일을 시작했을 때 이성태 총재께서 계셨는데 전통 한은맨 출신으로 당시에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총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화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때 시장에서는 이성태 총재가 기침만 해도 저거에도 또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총재는 저는 이성태 총재가 계속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이 그 철없는 채권 시장 말씀하신 총재님이 그분은 바로 그 전에 계신 분입니다. 전에가 박승 총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총재님 박승 총재이십니다. 그때 계셨던 거죠? 제가 첫 채권 시장에 예. 이제 발을 들여놓고 일을 할 때 하셨던 총재님이셨는데 맞아요. 2004년 말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처음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일단 그분이 말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 같을 때는 다들 좀 몸을 사리시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총재님 디스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 뭐 파월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같이 디스. 그때는 특히 대비됐던 게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랑 가장 대비가 됐었어요. 그린스펀 의장의 말을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반면 박승 총재님은 아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본심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시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지금까지 봐도 가장 좀 기억에 남고 화끈하신 분으로. 대신 그 화끈하신 덕분에 한번 그때 금통위원들의 반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한국은행 총재 캐스팅 보트가 생기고 그냥 투표를 하지 않는 게 아마 박승 총재 때부터 생긴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뭐 장단이 있죠. 자기의 소신을 드러내고 의견을 밝힌 것만큼의 또 반대 의견들을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금통위원들 주도하에 한번 금리 인하가
진행됐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추억도 또 떠오르네요. 문홍철 연구원이 얘기하는. 재밌었습니다. 낭만의 시대.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짐작하셨겠지만 이 두 분은 좀 나이가 있으시고 고인물이죠. 고인물. 썩은 걸로 하시죠. 2004년에 현역이셨다고 이렇게 방금 이렇게 입증을 하셨고 당시 그럼 철없다는 말씀을 들으셨던 거죠? 같이 채권 시장에서. 네, 그렇죠. 그때 그 철없다는 발언 듣고 시장이 그때 한번 크게 밀렸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가 진행됐더니 그때 또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신뢰성이라든지 총재께서도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명확한 것도 좋지만 모든 거는 그렇게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도 통화정책상으로도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그보다 더 복잡성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요즘 시대 정책 당국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의견의 신중함이 그때에 비해서 더 깊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나네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철이 없어서 네. 네, 박성 총장님의 말을 계속 새겨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둘만 얘기하지 말고 좀 이쪽에 새로운 네. 분들의 얘기를 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편집하실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창용 총재님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앞에 계신 분들보다 이제 총재 경험한 총재분들이 적은 것도 있지만은 저희 개인적인 성향에서 봤을 때 시원하게 좀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지만은 사실 모든 상황들 경제에 돌아가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총재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맞추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학습 그다음에 수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총재님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 발언 아닙니까? 전혀. 이거 회사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소를 빌려주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여쭤볼까요? 뭐 얼마 전에 FOMC가 끝났죠.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다들 밤을 새셨을 것 같은데 그 1월 FOMC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서에 안 담고 그냥 본인의 감정, 그냥 편하게 느낌 같은 거 그런 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I 관련된 예.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GDP에 기여할 것인가. 그래서 뭐 그다지 비교적 기여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검색 예. 베이스다 보니까 그렇죠. 생성용도. 결국에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금리의 향방,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집요하게 물어보고 이 정도 6개월이냐 12개월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아니고 데이터 디펜던트 좀 더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고 미팅 바이 미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멘트, 예. 반복되는 발언들이 AI 같았습니다. 본인이 AI 같았다. 어쩔 수 없이 파워를 그 자리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온전히 견뎌내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동일 선상에 있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좀 전에 윤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의장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 충실하면서 동일 선상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굉장히 고독한 자리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월 AI 설이네요. 괜찮네요. 외로운 AI. 원래 중앙은행 총재는 원래 외로운 거죠. 네. 그때 저랑 같이 계셨었잖아요. FOMC 네. 생방송 할 때. 그때 팀장님도 졸리셨죠? 거의 뭐 부동자세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연장선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셨듯이 그날 시장 금리가 내렸잖아요.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그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파월도 시장에 있던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 행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 저는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문 팀장님은?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네. 저는 밤에 그냥 잤어요. 네,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금리 동향을 이렇게 쭉 봤는데 시간대별로 뭐 이제 아침부터 사실 몇 가지 지표 때문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근데 파월 의장의 말이나 성명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금리가 잠깐만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졌을까요? 저 아직도 그거가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12월 FOMC에 생각보다 떡밥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더 도비시했죠. 그때가 훨씬 도비시해서 그때 미국 10년 금리가 연말 결국은 3.8%까지 한번 일시적으로 뚫을 정도로 강세를 만들어줬는데 그 떡밥 이번 1월 FOMC는 그 떡밥 회수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 왜냐면 그 사이에 다들 아니 뭐가 그렇게 나빠서 12월에 그렇게 도비시하게 얘기했지? 1월에 확인된 지표 중에 ISM 관련 지표들 조금 서베이 지표 나쁜 것 빼고는 다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벤트 해소성이야라는 인식들이 강하고 그리고 미국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헤지펀드들의 선물 숏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쪽에 있는 그 무거운 매도 포지션들이 분명히 오히려 어떻게든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롱 쪽으로 이제 감아야 되는 수요들이 많지 않는가. 그래서 이벤트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그 뒤에 더 강하게 들어오는, 물론 그 진짜 메인 고용 지표도 또 나빠질 수 있다라는 배팅들도 있었겠지만 FOMC 자체는 떡밥 회수용으로 금리를 조금 지지하려고 떨어지는 걸 방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네, 실패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앞으로 매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빨리 사야 되나요? 아니면 빨리 사야죠. 근데 사실 이런 컨셉 때문에 다들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레벨 낮고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그거죠. 올라갈지 안 갈지 이거는 부정확한 거고 올라가도 결국에는 인하하면은 올라가는 폭도 크지 않지 않냐. 결국에는 지금 사서 중간에 올라가도 뭐 중간에 손실은 보겠지만은 지금과 연말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분명히 플러스 수익이다. 그러면은 그냥 사는 게 낫다. 라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뭐 데이터랑 상관없이 데이터가 좋든 나쁘든 결국에는 인하하겠지. 연말 되면 지금보다 금리 낮아 있을 거잖아. 하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간과 불확실성의 반비례 관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확실성, 이 통화 정책과 특히나 그동안의 경계심에 위축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경계심들이 좀 누그러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1년에 8번의 FOMC 금리 결정 회의 있잖아요. 이제 8분의 1이니까 12.5%가 지나간 거죠. 더 빨리 사야겠네요. 이거.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연말에 되지 않는다라면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있겠죠. 네. 그렇다면 한 번의 회의마다 그 불확실성이 감축이 되는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회의도 뭐 같이 있으셨지만 굉장히 또 다이나마이크하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하방 압력이 더 우위를 점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패턴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무작정 하방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이벤트,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범피한 로드에서의 등락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리막길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처음에 연준이 매파적인 얘기를 그렇게 했을 때 금리가 당연히 오르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채권 시장이 잠깐 지금 경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매파적이야? 그럼 경제와 물가, 특히 물가는 더 떨어지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그 답정너예요. 이미 금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걸로 다 답은 정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명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저는 이번에 재무부의 분기 조달 계획도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분기 조달 계획 상으로 보면은 재무부가 트레저리 빌 발행을 뭐 급하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현 추세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 유동성을 어느 정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좀 긴축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옐런과 파월 간의 협업이다. 그러니까 서로 네가 좀 긴축을 해라. 나는 좀 풀게. 그래서 푸는 사람은 옐런인 거고 파월은 좀 긴축하는 방향이 됐던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중립적인 이벤트라고 유동성에는 이제 볼 수도 있겠고 사실 이제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무부 발행 계획도 말씀하셨으니까는 사실 FMC도 이벤트가 있었지만 FMC 이제 몇 시간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발행 규모는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속도가 이제 지난 11월하고 똑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재무부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발표를 하고 5, 8, 11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거랑 증가 규모의 속도는 동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게 11월 달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발행 규모 증가시킨 걸 보면은 단기 쪽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놓고 장기 쪽은 별로 안 증가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같은 논리, 근데 상황은 반대했을 때 그때보다 금리가 100bp 가량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재무부가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에 좀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장기물, 단기물 다 동일하게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좀 안도감, 수급에 대한 안도감도 같이 금리를 이제 내려가는데 끌어내리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5년을 좀 늘렸잖아요, 기준 중에서. 그래서 5년이 아무래도 그 심리에 가장 연동되고 또 통화정책 기대도 반영되는 건데, 그리고 금리도 낮게 형성돼 있고, 그래서 이쪽을 늘린 걸 보면은 확실히 조달자 입장에서 싼 쪽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신 거에서 공통점은 일단 심리가 매수 쪽으로 쏠린 건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또 시장 딜러분들한테 내분 뵌다,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없냐, 뭐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게 바이 앤 플레이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리면 사자, 금리가 튀면은 좋은 매수 기회다 사자 이거였는데 이제는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가 애매하니까 그러면 사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어떠냐, 좀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떠냐가 아니라 이미 답정인데 그렇죠. 이미 산 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제가 저희 딜러들의 평가들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은 슈퍼롱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리는 제가요? 거를 많이 보신다 그쪽이고, 신월 팀장님은 약간 롱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숏은 아니고, 그리고 임재균 의원님은 약간 숏으로 보신다. 네, 이렇게 하시고. 여의도 매파라고 그래서 소문이 나 있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금리 내리는 거를 뭐 채권 시장에서 롱이라고 하는데, 임재균 의원님도 대세가 좀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현재 뭐 상황. 대세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대세라는 거는 지금까지 일어난 현상인 거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여전히 아직도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이야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은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죠. 어차피 지금 연말 되면 금리 내려갔을 건데 지금 사지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연말까지 계속 버틸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미 인하를 반영하면서 먼저 내려온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시장에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뭐 사실은 기준금리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시장금리거든요. 그리고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기준금리, 그 다음에 초단기 채권금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채권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걸 반영해서 이미 반영해서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완화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철없는. 네. 아유.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인하를 빨리 할 이유가 더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 밀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인하 기대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발행이 조금만 나오도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바이 앤 플레이 전략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매수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두 손 모아 기도를 해야 된다고. 굳이 모아야 되나요? 네, 두 손을 딱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좀 이런 공손하게 해야 되는 그 느낌인가요? 간절하게. 유행이고 겨울철이잖아요. 네. 뭐 설 명절에 저희 이제 방영될 텐데 명절에 가족분들 모이셔서 뭐 오손도손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실 때 또 여행 가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겨울철 하면 대표적인 운동이 스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스키장의 슬로프에서 내려왔다고 바로 리프트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은 그 속도를 유지해서 최대한 리프트에 가깝게 가야지만 덜 힘들게 갈 수가 있거든요. 물가를 대입을 하자면 한 번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를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차가 되는 것을 가장 큰 리스크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나마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은 슬로프 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프트를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흐름으로 조금 가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경계심을 아직 늦춰서는 아니 될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리프트 타면은 올라가잖아요. 뭐야, 금리 급등하는 거예요? 리프트 타러 갈 수도 있고 예.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죠. 타러 가지.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죠. 어렵네요, 메타포가.
저는 뭐 아까 슈퍼롱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연간 전망 쓸 때는 올해 3분기부터 한 100bp나 한다라는 뷰가 꽤 강했던 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뷰는 지금도 유지 중인데 앞서 두 위원분이 얘기했던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저도 연초에 과도하게 좀 아래쪽에 쏠렸고 3월이나는 너무 과도했던 기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 흐트러져도 미국 10년이 4%대는 볼 거다라고 저도 1월 월보 제목이 아래로 쏠림이라고 썼거든요. 슈퍼롱임에도 불구하고 한숨은 돌리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극에는 하반기에 뭐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보려고 하면 저는 미국의 5%대 연방금리는 지금 뭐 올해 100bp 낮춰져서 4%대 떨어진다고 해도 그 수준은 절대적으로 긴축이라고 봅니다. 다들 뭐 중립금리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게 최근에 노 기자님께서 기사 쓴 것도 제가 한번 재밌게 봤는데 미국의 테일러 준칙 가지고 이제 테일러 준칙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큰 방향성을 놓고 보면 작년에 한때 테일러 준칙 기준으로 미국 연방금리 뭐 7에서 8%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추정했던 게 최근 수치 보니까 물가 안정된 것만 가지고 테일러 준칙이 3%대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예, 올해 성장률 전망도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오늘 아무리 봐도 지금 기준에 1% 후반대까지 상향해야 되겠는데 작년에 2% 중반에 올해도 1% 후반이면 경기만 보면 과연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인데 아까 얘기됐다시피 테일러 준칙에서 그 5%대 과도한 긴축 정도는 긴축의 강도를 낮추는 측면에서의 금리 인하. 그래서 저는 중립금리를 하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의 장기금리가 4% 내외 정도 수준이면 뭐 어느 정도 긴축 강도를 풀어주는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금리 하방룸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걸 염두에 둔 지금 시장의 대응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립금리가 뭐 중요하잖아요. 뭐 테일러 룰도 중립금리에다가 물가 갭이랑 GDP 갭을 해갖고 적정 기준 금리 산출하는 거니까 중립금리가 지금 시장 뭐 학계에서 알려진 거는 명목으로 2.5%다 이게 알려진 학설인데 최근에는 경제 구조 변화에 뭐 4%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른다. 중립금리는 진짜 모른다. 뭐 연준 의장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중립금리는 추정하는 사람, 모델, 변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죠. 그런 건데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올라가면서 AI의 이제 개발로 인해서 생산성 자체가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지만은 그러고 나서 GDP 나오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추정치가 4.2%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 진짜 미국은 대단하다. 저 땅덩어리 큰 나라에서 저 큰 나라 경제 대국에서 저렇게 성장을 한다고? 와, 진짜 미국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자원, 인프라, 인력,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이 되다 보니까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계속 고민이 나오면서 연준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고민을 하면서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확한 수치 이런 거는 모르겠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예, 중립금리는 그냥 구라다. 그냥 참고만 해라.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뭐 중립금리 뭐 잘 모르겠고 뭐 추상적인 거고 추정이고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한테 그렇게 까이더니 중립금리까지 아직 한참 남았대. 뭐 중립금리 자기는 모른다며. 근데 중립금리가 한참 남다니. 그걸 2018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는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인 뭐 중립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냥 그 얘기 뭐냐면 파월을 너무 깨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안 보실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답은 정해졌다니까요. 답은 정해졌어. 너무 음모론 아니에요? 답은 이미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예를 들어서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냥 나 올릴 건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나의 마음속에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답은 정해졌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한 논리를 가져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마음을 무시하고 중립금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는 그 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자들도 중립금리 잘 몰라요. 그렇죠. 다만 자기 마음속에 금리 있지.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중립금리를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좀 사람을 잘 신뢰 안 합니다. 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저는 문홍철 팀장님의 생각에 중립금리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적정금리거든요. 적정이란 건 뭐 여러분들 가끔 주식 투자하실 때 애널리스트 적정 주가 뭐 이런 거 보시는데 주가가 적정으로 움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적정이란 건 그냥 하나의 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하나의 적정하다는 가치는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툴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적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다 채권 분석가들이잖아요. 이 채권이 현재 그 중립금리란 기준하에 싸냐 비싸냐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선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거보다 앞으로 가치가 비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을 대주는 측면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갖는 의미는 그게 아래쪽에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뭐 올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과열된 양상이라 해도 또 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 미국의 중립금리 뭐 다플라스항으로 2% 중반이고 쇼텀하게 추정하는 방법으로 4%대 갔다가 지금 그게 또 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테일러 주식처럼 꺼지고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 그 중립금리에 대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좀 가고 있다면 적정 가치에 대한 의미는 좀 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더 높게 줄 수 있다 채권을. 근데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2년 동안 꽤 높은 성장을 했어도 3%대의 그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라냐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아니 왜 소득 대비 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놓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한 3자 정도 수준까지는 시장이 그 정도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다는 정도 믿음에 지금 굉장히 뭐 통화정책이 뭐 엄청난 침체 공격적인 완화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배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3%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10년 뭐 어쨌든 중립금리 3%면 10년이 그 정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올해 그럼 그게 10년 한 제일 2.5 가겠는데요? 아니 제가 그 정도 얘기했다고. 저희가 12월 FOMC 때 재밌는 폴을 좀 진행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번 연준 점도표의 신뢰도 뭐 점도표뿐만 아니라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신월 팀장님이 80% 정도 신뢰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임재균 위원님이 80% 정도 그리고 윤여삼 위원님은 몇 %로 신뢰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포를 안 했더라고요. 네. 저는 튀고 싶은 건 아닌데 다들 50%가 비겁하다고 해서 저는 49%를 했습니다. 일단 믿지는 않겠다. 예전에 넘버3의 아주 유명한 명대사죠. 51%만 항상 믿는다고 한석규가 얘기하는데 그 51%면 믿는 거고 49는 안 믿는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그들도 데이터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도표 자체가 그대로 앵커링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22년부터 경험했잖아요. 우리 틀리는 거 그대로 중앙은행도 같이 틀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때 저희 모닝 미팅에서 저희 센터장한테 이런 힐난을 들었습니다. 아니 회의할 때마다 성명서 나오는 거 보고 네 금리뷰 결정하는 거면 무슨 의견을 제시하는 거냐라는 반문을 들었는데 중앙은행이 지금 그 어려움 우리가 지난 2년간 물가 하나만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었던 상황들 인정하는데 49%라고 하면 그 정책 자체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중요함이 있죠. 진중함도 있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49%는 믿는데 항상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행동을 해야 되겠죠. 위원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니까 문 팀장님이 더 이상해요. 문 팀장님 2%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간 실격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아까도 제가 잘 안 믿는다. 네. 근데 안 믿는다기보단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돈과 상황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동업하지 말라고 해요? 자, 동업을 했어. 네. 망했어요?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자, 성공했어. 그럼 속이고 싶죠.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고. 장사해보시면 압니다. 여기 동합하면 안 되겠는데요. 속일 마음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야,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이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돈이 이제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 그러면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바뀌어. 내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서를 잘 써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마 얘가 이러겠냐. 친구끼리 못 믿냐. 너 그러고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 이제 고맥락 사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서로 믿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미국 보세요. 못 믿으니까 맨날 소송하고 변호사들 많고 아예 계약서를 처음부터 잘 쓰잖아.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안 믿어요. 중앙은행이 나빠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몰라 미래를. 계약서가 없어서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서 자체도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사업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근데 성공하면 속이고 실패하면 다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를 잘 쓰든지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전망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믿었는데 넌 왜 배신하니? 이러면 나만 손해야. 나만 마음을 상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도 좀 미국과 같은 저 맥락 사회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아. 물론 못 가. 이 기본적으로 태생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갑자기 맥락 바뀌어가는 사회이기 그런 때문에. 건데. 제가 쓸데없이 책을 읽어서 좀 그런데. 저도 못 믿겠다고 49를 얘기해놓고 나서 드는 생각이 정책 당국이 그래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를 정하고 그리고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제시하는 건 그래도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저도 49인데 우리 문홍철 팀장님 죄송합니다. 삶의 무의미성을 죽어야 되겠네. 삶의 저는 점도표를 네. 제시하길래 나름 계약서처럼 약간의 그 안내를 해주는구나 싶었는데. 이런 분들이 큰일 나. 아 그러네요. 네, 나중에 속고 나서 왜 정도표로 날 속여? 이 그렇죠. 나쁜 작년에 놈들. 많이 속았죠. 그러니까 연주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믿음이 강하면 욕을 해. 근데 저처럼 아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욕을 안 해. 원래 그러니까. 저 팀장님 작년에 점도표 계속 상향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 80%할 때 저도 지금 80% 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때는 연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연준을 좀 믿었어야 됩니다. 네. 이때는 아 그러네요. 믿었으면 좋았던 거죠. 연준 쉽게 고집을 안 꺾을 때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아까 말씀 먼 미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연준은 꼿꼿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연말에서의 산타랠리가 한 11월과 12월 2번 정도 나왔었잖아요. 막 달려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후퇴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연준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의 연준의 정책 신뢰도는 좀 높아져 있다. 다만 전환점을 찾을 때 그리고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에는 출렁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도 같이 계셨지만 그 미국시 금리 FOMC 때 이미 떨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있었지만 NRCB에 대한 주가 폭락도 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견조하다라는 문장과 Tighter Financial and Credit Condition이라는 그 문장 자체가 다 날아갔어요. 다 없어졌거든요. 이미 써놨겠죠. 그 그렇죠. 성명문을. 근데 그때 그 주가의 상황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빼버린 것이냐 아니면은 뺐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사실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을 끌고 가는 스탑의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들을 조금 더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뢰도를 저는 좀 지금 국면에서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연준의 기조는 거의 동일했던 것 같고요. 시장이 여기에 있으면은 연준을 비둘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의 기대가 여기에 있으면은 매파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점도표는 뭐 계속 바뀌는 건 맞죠. 연준도 이제 결국에는 전망을 통해서 연말에 금리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연준도 결국에는 전망이 틀리게 되면은 이 기준금리 전망이 틀리는 거여서 이거는 분명히 틀릴 수 있고 바뀔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 적정 기준금리 연준 생각하는 기준금리는 점도표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80%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높을 줄 모르긴 했는데 네, 그래도 80% 정도는 믿긴 합니다. 더 높은 분들 이 자리에 안 오셨네요. 100%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연준을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저도 운용사에 갔을 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진 않는데 점도표를 발표하면은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시장이 글로 따라가잖아요. 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가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뷰를 내기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 그 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시장이 이쪽으로 다 하락을 볼 때 또 상승을 말씀하시고 그런 거는 그래서 사실 작년 이맘때도 사실은 제가 거의 이제 혼자 쇼시였다라고 했으면서 했고 피드백이 왜 쇼시냐, 왜 쇼시냐, 연말에 금리 내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확실히 과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쪽 시각을 많이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숏으로 해서 뭐 그 이벤트가 될 만한 게 촉발할 만한 게 금리가 상승할 만한 거 가깝게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유동성이 많이 마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의 조달 계획상에서 트레저리 빌 단기채 발행의 양을 원래는 이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까 연준과 재무부 간에 어떤 크로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부는 어떤 면에선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재무부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재무부가 당분간 유동성을 좀 풀어주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마켓 자체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말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펀더멘탈에는 분명히 부정적이에요. 물가도 당연히 하락 쪽이고, 근데 금리에는 상하방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FOMC에서 답정너가 나와버리니까 제가 그때 좀 이거 금리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지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각각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고용이 잘 나오고 못 나올 경우, 그리고 물가가 잘 나오고 못 나올 경우. 그럼 총 네 가지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고용이 좋든 안 좋든 금리는 빨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시장에 반영돼 있어요. 왜냐면은 5월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 내리는 걸 반영을 했고, 근데 지금 시장이 생각을 안 하는 거는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물가가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생각을 아예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나오게 될 경우 금리나 기대가 후퇴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플러스 수급 부담까지 더해지면은 뭐 시장 센티가 좋을 때는 아무리 공급 많아도 다 소화가 가능한데 시장 센티가 이제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공급이 조금 나오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 중간에 발행 규모는 증가를 시켰고 그런 것들이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수급 부담하고 경제 지표를 말씀해 주셨군요. 고용 지표 관련해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고용 시장의 수급이 재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공급 그 인력들이 돌아오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고용 시장을 좀 그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12월에는 또 이게 내렸잖아요. 오르다가. 근데 이게 참여율 회복은 보면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참여율 쪽에서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 이민자는 계속 이민자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고용이 이제 회복했던 거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태어나신 분들에게 대부분 이제 잡이 돌아갔거든요. 이제 경제라는 건 결국 증분이 중요한 건데 이제 좋은 게 계속 좋아지거나 그 기울기가 급해져야 되는데 그냥 좋은 상태로 이어지면 숫자 자체는 좋아도 우리는 결국은 전월비와 전년 동월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고 사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그것보다는 창업과 폐업 관련된 모델의 수정치입니다. 지금 미국의 NFP가 잘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창업 데이터는 바로바로 잡혀서 과거 모델 3 창업자들은 신규로 고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신규로 고용하는 숫자를 가상으로 집어넣어요. 폐업은 자르겠죠. 그런데 폐업 데이터는 굉장히 늦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폐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창업 데이터를 바로바로 잡히고 게다가 코로나 때는 창업도 많고 폐업 데이터가 안 잡히니까 당연히 고용이 과대 개선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경기가 꺾이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냐면 경기가 꺾이면 폐업이 되게 늘어나요. 근데 폐업 데이터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당연히 NFP가 굉장히 고평가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됐냐? 나중에 이게 다시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 과연 고용이 이렇게 증가해요? 근데 지금은 과대 계상돼 있죠? 근데 나중에 과소 계상해서 이거를 다시 상쇄시키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 상쇄시키는 요 중간의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데이터의 어떤 조정, 충격이 저는 상반기 중에 좀 있지 않겠나. 연결해서 한마디 드리면 미국의 지금 챕터 11이라고 해서 파업 신청한 기업들의 건수는 원래 GDP하고의 역상관관계가 역사상으로 거의 그 상관계수로 0.9 정도로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번 국면은 파업 건수로는 작년에 GDP가 되게 높았잖아요. 경기가 좋았는데 파업 건수는 과거 침체기에 전년 대비 증가함으로 치면 파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 고용지표하고 연결해서 좀 특징적인 거 방금 그 문홍철 팀장이 거의 얘기 다 하긴 했는데 논팜은 21만 개나 늘었잖아요. 근데 이쪽 일자리 사람 뽑는 거랑 임금 데이터는 기업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월급 명세서 기준으로.
그쪽으로 물어봐야지 기업들이 조금 더 응답률도 좋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실업률은 가게에 직접 물어봅니다. 실업자는 다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 말고도 뭐 자영업자라든지 일부 소호와 같은 영세업체들. 근데 지난 12월 미국 고용지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논팜은 21만 개가 늘었지만 하우스홀드 기준의 인플로이먼트는 75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그 ISM 서비스업 지수 내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안에 고용 데이터가 망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난달에 0.3%포인트나 월로 0.3%포인트가 떨어진 건 굉장히 노동인구 자체가 빠지는 건데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노동인구 어디서 그렇게 빠졌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자기가 자영업이라든지 영세한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그 사람들은 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실업자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인구에서 빠지는 경향이 큽니다. 이게 미국 노동시장에 지금 이제 생기고 있는 이제 아주 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생기고 있는 크랙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월 들어와서 확인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데도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은데 그런 균열들이 연준이 뭐 아까 작년 12월 달에 파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특히 베이지북 같은 것도 좀 안 좋게 나와서 도비시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이런 데서 좀 한계 영역부터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